자, 클래스에서는 이와 같이 그 큰 사각형이 클래스를 의미하게 되고 이 세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것이 클래스의 이름, 두 번째 것이 애트리뷰트, 세 번째 것이 오퍼레이션. 이게 UML 그 클래스 다이그램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표준에서 UML 표준에서 쓰는 용어고 자바에서는 이러한 애트리뷰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인스턴스 변수죠. 이 오퍼레이션은 뭐가 되겠습니까? 메소드가 되는 거죠. C++에서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라고 불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 UML에서는 이런 애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을 여러 개 그린 다음에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에 어떤 그 관계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완성하게 되고 그러한 완성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코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거의 1대1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를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 관계들을 잘 표현해주면 그것이 결국 소프트웨어의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잘 만들어주면은 나중에 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그 안에서 필요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이런 디짓이라든지 레코드 디지크 같은 이 메소드를 내부를 갖다가 적당히 채워주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시성이죠. 비지빌리티,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패키지라 그러는데 플러스가 퍼블릭입니다. 공용 클래스, 공용 그 메소드, 공용 인스턴스 변수들을 나타낼 때 앞에 플러스를 붙입니다. 마이너스는 프라이빗입니다. 샵은 프로텍티드. 프로텍티드가 되면 뭐가 됩니까? 자기 자신과 누가 볼 수 있어요? 상속을 하는 서브 클래스들이 볼 수가 있죠. 패키지는 특별히 가시성을 표시하지 않으면은 패키지 가시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패키지 안에서만 볼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디렉토리 안에서만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를 안 하기도 하고 앞에 틸드를 붙이기도 합니다. 틸드. 그래서 총 가시성은 public, private, protected.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 붙이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안 붙였을 때 패키지 가시성. 그래서 가시성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가시성은 4가지가 있고 모든 클래스 이름과 애트리뷰트 메소드 이름 앞에는 이러한 가시성들을 명시를 하게 되는데 안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개발자의 의도를 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메소드나 애트리뷰트 클래스 이름 앞에 가시성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애트리뷰트를 정의할 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가시성을 앞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의 이름과 땡땡 타입.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옵셔널, 선택을 의미합니다. 선택.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디폴트로 패키지가 됩니다. 타입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처음 우리가 분석할 때 소프트웨어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애트리뷰트 이름만 가지고 합니다. 중요한 애트리뷰트 이름. 모든 걸 찾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트리뷰트 이름만 가지고 할 때도 있다. 굳이 타입을 인티저, 플로트 명시를 안 해줘도 됩니다. 클래스 다이그램 그릴 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타입은 이런 short, int, float와 같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들, 이걸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하죠. 클래스 이름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플러스 네임 땡땡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코드가 됩니다. 자, 요거는 그대로 써주고 네임은 우리가 제일 뒤로 와야 됩니다. 제일 뒤로 오고 그 다음에 가시성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쓰죠. 데이터 타입이 중간에 오게 됩니다. 마이너스 n int는 private
int n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샵 animal type. 샵은 protected죠. protected animal type. 순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중요한 것부터 먼저 썼다 생각하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안 해줘도 되지만은 이게 아무나 볼 수 있다. 플러스 나만 볼 수 있다. 샵 나와 내 자식 클래스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명시를 해주고 그게 어떤 이름이다. 애트리뷰트 이름들을 써주고 그것의 타입, 데이터 타입들을 적어주는 것이 애트리뷰트가 되겠습니다. 인스턴스 변수 또는 필드라고 우리가 불리죠. 자, 오퍼레이션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뭔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쉽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앞에 비저빌리티는 플러스 마이너스 샵 틸드입니다. 이거랑 똑같죠? 이거는 워낙 간단해서 그냥 한 줄에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그너처라는 것은 함수의 이름, 리턴 값, 리턴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되는 파라미터의 이름,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이 시그너처에 들어갑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인터페이스, 우리가 자바에서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 인터페이스 안에 써주는 함수 이름 있죠. 메소드 이름. 그 메소드 이름 쓰는 것과 동일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시그너처. 시그너처는 그 메소드의 실제 하는 일, 바디가 없는 것을 시그너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너처에는 오퍼레이션의 이름과 괄호 열고 파라미터가 올 수 있고 괄호 닫고 이거 우리 메소드 쓸 때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땡땡 한 다음에 리턴 스펙, 리턴 데이터 타입을 의미합니다. 그 기본적인 구조는 이 구조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쓴 다음에 메소드 이름이 오고 오퍼레이션의 이름이죠. 오퍼레이션 이름이 오고 그 다음에 땡땡 그 데이터 타입 리턴 값에 데이터 타입이 온다.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애트리뷰트는 이름만 있는데 반해서 오퍼레이션은 이름과 괄호 열고 파라미터가 들어오게 되죠. 뭐 int n, 뭐 string name과 같은 파라미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도 여러 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 리스트라고 해서 콤마로 구분을 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건데 이걸 문법으로 적은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 이름 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많이 헤맸었죠? 이런 문법입니다. 이런 문법. 어제 봤던 거랑 비슷하죠? 이런 문법들을 많이 씁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문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와 같은 문법적으로 표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그 규칙화 해가지고 어떤 문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돼 있으면은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말로 하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해놨는 것은 규칙이 어떻습니까? 말로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보다 규칙이 단순하면서도 의미가 어때요? 아주 정확하죠. 의미가 정확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쉽게 이와 같이 기술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그 핸들링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문법적으로 어떤 그 정의하는 것들에 좀 더 익숙해지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public string getName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실은 리턴 값이 스트링이 리턴돼야 되는 거죠. 코드 내부는 public void setN int n 그리고 나서 setN은 this.n은 n 이렇게 되겠죠. 안에 코드를 채워야 됩니다. 이 오퍼레이션 정의에서 요 그 메소드 안에 바디가 어떻게 정의되는지까지는 오퍼레이션에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까지 정의를 하고 싶으면은 그 뭐 시퀀스 다이그램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다이그램 이런 것들을 써서 요 안에
바디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될지는 그런 것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그런 정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거다. 그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사각형을 그릴 수 있으면은 클래스를 한 개, 두 개 그릴 수 있으면은 그러한 클래스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야 되는데, 관계는 크게 연관, 가장 많이 쓰이는 그 관계입니다. 연관. 화살표 쭉 그으면 됩니다. 화살표 끊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는 절대 안 가르칩니다. 화살표 끊는 거 쉽죠? 화살표 끄면은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아주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언제 이거 타이핑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화살표 쭉 끊고 여기다가 역할 이름에다가 이걸 역할 이름이라고 합니다. 변수 이름 적어주고, 여기 변수 이름입니다. 실제로 여기 변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다중성이라고 그러는데 멀티플리시티, 요 버튼을 몇 개 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배열로 지금 요거는 했죠. 배열로. 자, 요 그림이 요렇게 되는 것이 요렇게 바뀌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막 들을 땐 다 이해가 되죠. 집에 가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관이라는 것 자체는 줄만 여러분들 화살표만 쭉 하나 꺼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연관이 관계가 있다라는 게 실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관계가 없는 데다가 줄을 쭉 꺼주면은 그거는 설계를 잘못했는 거고, 설계를 잘못하면은 구현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설계는 구현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면은 구현은 더 크게 잘못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를 그을 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초반에 분석 단계에서 할 때는 보통 이제 화살표는 안 하고 그냥 이게 점선, 이거 실선으로 연결하는데, 그 실선으로 쭉 그을 때는 의미가, 실선으로 쭉 그을 때는 A가 B를 사용한다, 또는 A와 B가 관련이 있다,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고 분석 단계에서 클래스들을 이것저것 찾아낸 다음에, 이때 분석 단계에 찾아내는 클래스들은 실은 구현 단계에서는 그 클래스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좀 더 리파인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필요 없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분할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부터 끝까지 실은 100% 쭉 이어지지는 않지만은 상당 부분들은 같이 활용이 됩니다. 그 구현 단계 때까지. 이제 그것들을 점점 나누어 가면서 실제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클래스들을 만들고 관계를 찾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관, 가장 많이 쓰이는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좀 전에도 했죠. 상속. 그래서 UML에서는 상속이라고 하지 않고 generalization, 일반화라고 해요. 일반화. 어떤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이 전부 그 어떤 메소드나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 변수가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놈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비슷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러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 놈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통되는 걸 묶어서 어디로 올려줘요? 위로 올려주죠. 슈퍼 클래스로 만들어준 거, 페어런트 클래스로. 그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 그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은 그거를 상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상속을 하게 되는데, 상속은 일반적으로 실제 일을 할 때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주 이 설계를 잘 해가지고, 얘는 공통되는 성질이니까 페어런트 클래스를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차일드 클래스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구나. 아주 나이스한 케이스입니다. 나이스한 케이스인데, 대부분은 막 급하게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이 클래스 필요하네? 만들고, 저 클래스 필요하네? 만들고 막 합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비슷한 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비슷한 놈들이 많이 돼 있으면은 코드가 중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코드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코드가 중복되는 거는 좋다 나쁘다? 나쁘기 때문에 그럼 코드를 중복되는 걸 없애야죠. 없애기 위해서 공통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위로 올려서 페어런트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기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모델링 하는 것이 그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 자, 두 번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그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의존성, 디펜던시라고 합니다. 디펜던시. A는 B에 의존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연관이나 일반화처럼 아주 타이트하게 쓰여지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A가 B에 의존한다라고 점선 화살표를 나타냅니다. 점선 화살표를 나타내면은 예를 들어서 B의 어떤 메소드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우리가 적당히 그 고쳐야 될지 안 고쳐야 될지를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연관은 가장 많이 쓰이는 관계다라고 알면 되고, 지금 이것처럼 폰이라는 객체가 생성하기 전에 이렇게 연관 관계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버튼이라는 이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실은 먼저 생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얘를 사용해야 되는데 관계가 있어서 뭔가 써야 되는데 나보다 얘가 아직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먼저 생성되어 있어야 된다. 최소한 폰이 생성자가 생성될 때 얘도 같이 생성해서 뭔가 내부적으로 구조화 시켜놔야 돼요.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놔야 돼요. 자, 그래서 연관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딱 그어져 있으면은 구현할 때 얘가 먼저 객체로, 그러니까 new 해가지고 new 버튼에서 객체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것도 이제 이것도 매핑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버튼 여기다 매핑되죠. 이처 버튼 변수 이름이죠. 다중성 배열의 개수를 나타내죠. 자, 이런 1대1로 매핑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매핑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매핑되는 관계가 눈에 보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하겠습니까? 컴퓨터가 잘하겠습니까? 예? 이런 코드를 만드는 게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컴퓨터가 더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 1장에서 실습할 때 첫 번째 보유 UML로 모델링 할 때 보면은 클래스 다이그램 그린 다음에 코드를 생성하라고 명령을 주면은 아주 빠르게 만들어주죠. 여러분들 그거 다 타이핑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이 1대1로 대부분 1대1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그랬잖아요. 그림이 쉽냐, 코드가 쉽냐. 그림이 쉽다 그랬죠. 이게 더 쉬운 그림이에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실은 이렇게 그림도 그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고 안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 다이그램을 그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지겠지만은 실은 이게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얘는 고치는데도 별로 안 어려워요. 그 보유ML 같은 툴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쭉쭉쭉 그려준 다음에 필요 없으면 그냥 전부 딜리트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얘는 여러분 지우려고 그러면은 쭉 선택해가지고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쳐줘야 되죠. 그러다가 또 잘못 쳐가지고 다른 거 지우고 그럼 다시 또 컨트롤 G해서 복구시키고 그 한 몇 번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좀 짜증도 나고 하죠. 자, 클래스 다이그램을 잘 쓰기 바랍니다.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툴들을 쓰는 게 이걸 손으로 그리고 있으면은 실은 생산성에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은 보유ML 같은 툴을 써서 하게 되면은
생산성 측면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한 20% 30%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대부분의 실수는 여러분들 타이핑할 때 이름 잘못 타이핑해서 생기는 오류들이 많아요. 그건 매번 찾아가지고 물론 컴파일러가 찾아주지만 그거 일일이 고치고 있으면 그것도 시간이죠. 그런 일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주고 생성을 자동으로 하도록. 뭐 보호 UML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이게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에이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 툴만 해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물론 그거 말고 돈을 조금 더 주면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면 더 좋은 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좋은 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을 때 써야 돼요. 잘 모르고 쓰면은 뭐 보호 UML이나 아니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생산성 측면에서 돈만 더 비싸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관계들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다중성,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연관에 의해 연결된 객체의 개수 이름을 의미합니다. 다중성은 이와 같이 별표 0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표 또는 0땡땡 별표라고 씁니다. 0땡땡1 하면은 요 땡땡은 레인지를 나타냅니다. 레인지, 범위, 스코어. 0에서 1까지. 0은 없는 거죠. 없거나 한 개 있거나 그런 겁니다. 그 다음 1땡땡 별표 한 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3땡땡5. 자, 이런 것들은 숫자가 이제 딱 정확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3땡땡5라고 돼 있으면은 폰 넘버가 3개에서 5개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2개도 안 되고 6개도 안 되는 겁니다. 100개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명확하게 어떤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3땡땡5라고 해서 뭐 딱 여기다가 적어주게 되면은 이것을 3땡땡5 해서 적어주게 되면 구현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게 구현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0,2땡땡5, 9땡땡. 그러면 한 개는 안 되고 6개, 7개, 8개도 안 되고 9개 이상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되니까. 자, 이와 같은 다중성을 구현할 때 우리가 쓰는 것이 컬렉션 프레임워크입니다. 자바에서는 그죠? set, list, deque, map 이런 것들을 쓰죠. set은 주로 우리 해시셋이나 트리셋, 링크드 해시셋 이런 것들을 쓰고 리스트는 많이 쓰는 게 array 리스트하고 링크드 리스트죠. 맵은 주로 해시맵 많이 쓰죠. 해시맵, 트리맵, 링크드맵. 어떤 자료 구조를 쓰느냐에 따라서 얘들의 어떤 동작들도 다 달라집니다.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많이 쓰이는 툴이죠. 여러분들 자료 구조에서 이 4개의 자료 구조, 지금 자바에서는 여기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 그러면 set 하고 나서 new hash set 또는 new tree set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LSP입니다. 변수의 타입은 set으로 하고 실제 구현하는 해시 셋이나 트리 셋을 객체로 써서 일을 하는 거죠. implementation, 인터페이스. 자, 상속. 우리 앞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상속은 이렇게 그려줍니다. 상속 그려주면은 우리 이미 앞에서 봤습니다. extends 이렇게 됩니다. salary employee는 extends employee. 안 어렵죠? 그러면은 employee에 있는 public attribute와 public 또는 protected 또는 그리고 operation, public protected operation을 salaried employee가 상속받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추상 클래스 우리 이미 달았습니다. 이탈릭체로 쓰게 되고 이렇게 이탈릭체로 쓰는 거는 실은 툴이 있으면 이탈릭체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한데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앱스트랙트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중괄호 안에 넣는 이것을 constraint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제약 조건 UML에서. 그래서 쉐이프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보이는 대로 앱스트랙트다 그런 뜻입니다. 쉐이프는 앱스트랙트다. 그러면은
자바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abstract class shape. 그 다음에 메소드도 이렇게 돼 있죠. 메소드도 삐딱하게 누워있죠. 이탈릭체. 아, 얘는 abstract구나. public abstract void draw. 이렇게 씁니다. 자, 이탈릭체로 누워있는 것은 뭐다? 추상이다. abstract다. 클래스 이름에 이 이름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은 뭐? 추상 클래스. 메소드 앞에 메소드가 이탈릭체로 되어 있으면 뭐? 추상 메소드. UML에서는 추상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추상 오퍼레이션. 그 오퍼레이션 이름을 씁니다. 자, 상속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안 어렵죠. 뭐 너무 또 설렁설렁 나가는 것 같죠. 그냥 UML이 그냥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보통 그림을 그립니다. 삼각형에다가 상속이 아니라 점선 그 삼각형입니다. 점선 삼각형. 자, 상속은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러면은 조금 유추가 될 수 있죠. 상속으로 표현하는 요 그 노테이션 하고 실체와 관계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요 노테이션 하고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네?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어떤 면에서? 인터페이스 자기 위에 있는 이러한 클래스들에 있는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사용. 일반화 관계에서는 사용한다라는 말은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션이다. 그럼 그 안에 이미 어떤 일을 한다라고 쭉 정의가 되어 있죠.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와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일하는 방법이 다 명시되어 있어서 나는 그냥 이름만 불러서 쓰면 돼요. 일반화 관계에서는. 그런데 이와 같은 실체화 관계에서는 인터페이스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ABC라는 오퍼레이션이 있으면 ABC라는 오퍼레이션을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정의를 안 하죠. 바디가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누가 해줘야 됩니까? 사용하는 놈이 그 오퍼레이션의 바디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구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implem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implement.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을 구현한다. 버튼 리스너를 구현한다. 누가? 버튼 다이얼러가. 그래서 implement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extend라고 하고 implement라고 하죠. 그래서 쭉 그대로 읽으면은 자바는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경우에 요 그림은 지금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버튼 다이얼러 어댑터가 버튼 리스너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쓰고 싶은 놈은 조금 옆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게 그 실제로 다른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우리는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 뭐 인터페이스 서비스 똑같습니다. 서비스는 뭡니까? 외부에 내가 제공해 주는 어떤 일이죠. 어떤 일. 그래서 이 클래스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놈은 어떻게 하느냐? 그림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그 UML에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심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는 이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럼 이 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누구냐? 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알면은 우리가 쉽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그리고 실제 나중에 코드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그림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다음 장에
업저버 패턴에서 실은 이런 식으로 그림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안 그려도 되지만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볼로 나타나는 이 부분이 그 인터페이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터페이스는 내가 외부에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예제입니다. 예제. 뭐 클래스 다이어그램들을 이렇게 써서 나타낸 건데, 여기 보면 커스터머가 있고, 어카운트 계정이 있고, 쇼핑 카트가 있고, 뭔 것 같습니까? 쇼핑 카트 있고, 쇼핑 카트에 라인 아이템, 카트에 들어가 있는 라인 아이템이 있고, 그 라인 아이템은 보니까 퀀티티, 개수와 가격이 있네요. 그리고 얘는 프로덕트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더가 있고, 페이먼트가 있고, 뭐 같습니까? 있잖아. 온라인 쇼핑몰을 그 내부적인 구조를 갖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막 하면은 어렵지만은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은 아직 여러분들이 요거를 읽을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설명을 안 했죠 아직. 그래서 아직 못 읽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안드로이드의 카메라 모듈의 그 그림입니다. UML 다이어그램. 안드로이드의 카메라 모듈이 이런 뭐 액티비티가 있고, 혹시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해본 사람?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하면 액티비티 이런 것들 나타나는데, 액티비티가 있고, 실제 카메라 모듈, 콜백, 뭐 뷰에 해당되는 거, 뭐 MVC 같이 돼 있네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안드로이드 안에 있는 코드를 클래스 다이어그램 다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코드 보는 것보다 실은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좀 더 지나면 쉬워질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겠지만은. 코드에 있는 뭐 이런 이름들이 실은 이렇게 한꺼번에 정의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온스타트나 온스탑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실은 별로 관심은 없죠. 남이 짜놓은 코드 별로 안 보고 싶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소스 코드 있을 때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내는 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리버스 엔지니어링.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보UML이라는 툴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됩니다. 아주 멋지게 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돼요. 클래스들 찾아주고 관계들 찾아주고 어느 정도 됩니다. 약간의 우리가 노력이 약간의 수고만 해주면은 예쁜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포워드 엔지니어링, 코드를 생성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들이 손으로 짜놓은 코드로부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바 코드 같은 것들 한번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코드로부터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역으로 만들어내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능까지 보UML 그 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보UML 잘 쓰면, 근데 단지 이제 좀 단점이 프랑스권에서 만들다 보니까 한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경로명을 할 때도 한글이 있으면은 인식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됩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그 자바 프로그램 할 때 여러분들 전부 다 영어로 쓰죠. 자바 프로그램 할 때 한글로 써도 되죠. 한글 이름으로 써도 됩니다. 되는데 뭐 대부분 다 영어로 쓰니까 뭐 영어로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런 인터페이스처럼 이렇게 이걸 길러메이라고 합니다. 길러메이. 요거 자체가 문자 하나입니다. 문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작거나 같다가 아니 그 두 개가 있는 것이 작다가 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 하나입니다. 길러메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것을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합니다. 스테레오타입.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의 그 쉽게 이야기하면 타입을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그 의미를 갖다가 부여하기 위한 도구가 이 스테레오타입입니다. 그래서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 이야기할 때 그 확장할 수 있는 도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테레오타입. 기존에 있는 것으로 부족할 때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면은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 많이 쓰는 거고요.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인터페이스에서 이렇게도 쓰지만은 실은 public abstract class transaction, public abstract void execute 이렇게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터페이스는 모든 메소드가 그러니까 그 UML에서 이야기하면 모든 오퍼레이션이 그 abstract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여기 abstract라는 표현이 없지만은 결국 인터페이스도 abstract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abstract void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이렇게 써도 실은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더 단순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utility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 utility 클래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바에서 utility 클래스는 대표적인 게 mass입니다. mass. java.lang에 있는 mass 클래스가 되겠는데 모든 메소드와 변수가 정적입니다. 정적, 스태틱. 그 말은 mass.py, mass.sin 45도 이렇게 이와 같이 new 해가지고 mass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클래스를 utility 클래스라고 합니다. utility.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java.lang에 있는 mass라는 클래스. 얘들은 실제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public static final 못 고치고 static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클래스 스코프이죠. 클래스 스코프. 완전 전역은 아니고 클래스 스코프. 그래서 전역 변수처럼 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클래스 이름 점 변수 이름, 클래스 이름 점 오퍼레이션 이름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 클래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 배울 때 뭐 이런 것들을 쓰기는 했지만은 뭐 이 메스가 유틸리티 클래스다 이런 것들 이야기는 안 했었죠. 안 했는데 모든 메소드와 변수가 스태틱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때도 메소드와 변수를 갖다가 전부 다 스태틱 파이널로 이렇게 스태틱으로 파이널로 하고 스태틱으로 지정해서 쓰면은 그것은 유틸리티 클래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유틸리티 클래스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해 놓은 겁니다. java.lang.method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앞에 스태틱 다 붙어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